그런 하루였다고 합니다. 테헤란 시민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공격을 감행한 미국 측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화력을 집중시킨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테헤란이 아주 격렬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 투자는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승부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동 거리가 머니까 가솔린 값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고심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전쟁 투자의 앞날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가설을 갖고 전쟁을 행하죠. 이제 대통령은 처음에 4주 정도 걸릴 것 같다. 뭐 지금 이제 한 11일째니까 아직 4주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그 이후에 군 관계자들이 4주 작전이 8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쟁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쟁을 연구자 그런 측면에서 양쪽을 보고 전황을 비교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 정확한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전쟁을 이제 시작하면은 일단 물리적 화력은 청량이 가능하죠. 우리가 공군기를 몇 대를 갖고 있고 미사일을 몇 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항전 의지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푸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끌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의 항전 의지가 강한 거죠. 이번에 테헤란도 보니까 이란 군부, 구체적으로 하면 이란이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항전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유가 문제도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쟁이 조기에 좀 종식되는 것이 모든 그런 시민들에게, 세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전쟁의 전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없지만 정직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국제 파트에서는 전쟁 뉴스를 다루고, 이제 오늘 이 투자 섹션에서는 화폐 타락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대개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대개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 국가 내에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고 그 계급에게 자원을 몰아주기 위해 가지고 자원 배분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죠. 지금 이제 이번에 이란 같은 경우는 군비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잘 살지 못한 이유가 전혀 없는 나라인데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대개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은 정상적인 국가에 비해 화폐 타락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화폐 타락 현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자국 화폐 기준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전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사태, 그다음 오늘 다루는 블로큰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런 일인 거죠. 그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화폐 타락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자산이든지 간에 연 12% 정도는 받아야 본전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을 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최소 수익률이. 그러니까 전번 통계에서는 14%가 나왔는데 어떻든 오늘 좀 차이가 나지만 12% 이상 정도는 방어 수익률을 내야 되는 겁니다. 12%짜리 자산이 원화 표시 자산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세 개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아주 격렬한 하루를 어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전항을 한번 브리핑하고 그다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포격이 아마 이란의 테헤란 시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가장 이제 심한 그런 폭격이 가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낙관하지만 이란 측은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집 당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기 저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란 측은 전력 자체가 연합군과 자신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끌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끌면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낙관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로 기뢰를 까는 모양입니다. 그 기뢰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한 20개 정도를 기뢰를 이렇게 깔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측에서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그런 폭격을 가하겠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제 가장 집중적인 어제 미국 이스라엘 공습이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본부 공군 기지 미사일 시설 석유 인프라 수백 건의 공습을 감행했고 그다음 B-52 폭격기가 제2대 도시인 이스파한 그다음에 나탄즈 핵 관련 지하시설 이런 데를 이제 때렸고 테헤란은 계속해서 이런 창고들이 이제 폭발로 대형 화재 독성 연기 그다음에 이제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에서도 이제 이란 군수물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의심받는 20여 대 정도의 항공기를 폭발을 했더군요. 이스라엘의 방위군은 전쟁 시작 이후에 총 6개의 공군기지 타격을 가했다. 어제가 가장 심한 그러니까 가장 많은 폭탄을 전쟁 개시되고 난 다음에 때린 그런 날입니다. 이제 이란은 이제 1톤 이하는 우리가 미사일 쏘지 않겠다. 그러니까 폭발력을 더 2배 이상 여러분들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1톤 이상 탄두를 탑재한 초중량 호람샤르 미사일을 사용했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들을 주요 타격지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쏘았고 그다음 몇 발 정도가 이제 지상에 떨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전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비교적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프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죠. 걸프 국가들의 소재한 그런 미군 기지 그다음에 담수화 시설 그다음에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9일 날 반다르콩 건해에서 이란이 이제 몇 대 남지 않는 그런 전함 가운데 샤히드 솔레이미안급 코르벨함이 침몰했다. 아마 이게 코르벳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함에서 두 번째 이렇게 순위로 나와 있는 그런 클래스의 함정이 침몰한 겁니다. 이 테헤란 공격은 거듭 강조하지만 어제가 가장 격렬한 그런 공중 폭격이 있었던 그런 데고 이제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이란의 군사기지와 통제기관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때리는 그런 작업하고 동시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를 받는 그런 원유 정제소 그다음에 저장소 그리고 이제 민간 건물 피해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네요. 전쟁 시작 이후에 민간 이제 피해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렇게 지금 이제 되어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협상을 할 그런 의향은 있고 이스라엘 측은 좀 강경하고 푸틴이 나서서 중재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란은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론의 압박 같은 부분은 별로 크지 않지만 미국은 공개된 사회고 자유사회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 트럼프 노선 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미국도 상하원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가는데 이제 어제 전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10일은 테헤란이 공중폭격의 중심지였고 다수의 주거지역과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은 가장 무거운 날로 기록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부상을 당하고 거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빠른 취임으로 6개월 저항 서약 등 강경 기조가 고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CNN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 이야기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연합군과 이란 사이에는 현저한 전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대칭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Asymmetric warfare. 비대칭적 전쟁에서는 그냥 버티는 놈이 이기는 것이다. 그걸 영어 표현으로 survival is winning 이렇게 전문가 다사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란은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칭 전쟁에서는 그냥 생존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니까 테헤란의 전쟁 목표는 생존이고 연합군의 전쟁 목표는 핵 제거하고 미사일 제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맞대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란 측 입장을 이제 비교적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이란은 그냥 초토화 작전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우호적으로 본인들에게 많은 협력을 했던 걸프 국가들을 그냥 무제한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이 굳이 이런 비싼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값싼 드론을 가지고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민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사관이라든지 에너지 단지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주변 국가를 초토화하는 데 저비용 고효율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현대 전쟁이 아주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 분께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주 확인 안 된 것 같아요. 살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다룰 때 항상 크로체크를 합니다. 좀 논쟁적인 경우는. 그런데 지금 죽은 것으로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사 여부가 죽은 것은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거의 중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죽었다고 의심하는데 현재 팩트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굉장히 귀한 그런 전문가를 봤는데, 이 하미드 리자 아지즈 박사는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 이란 사람이고 이란의 테헤란 대학교에서 있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망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내부의 권력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같습니다. 미국의 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달리 하미드 리자 아지즈 박사는 이란의 내부 권력관계,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신정체제사의 권력관계에 내밀한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 같습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독일 연구소에서 비팅 스칼라로 지금 참가하고 있네요. 베를린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래서 제가 쭉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정통한 사람 같습니다. 권력관계를. 그리고 전문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저항의 축이란 책도 쓰고, 이게 2025년도 11월 14일 날 나온 책이네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 같아요.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저는 그동안은 못 봤고 전쟁 업데이트 11번 11번에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게 되면은 다른 서구 전문가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안 보시면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의 항전 의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쟁을 거칠 때마다 훨씬 더 결속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항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항전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 보시죠. 이제 지금 최신 상황입니다. 전쟁 11일차 이란은 단순 방어를 넘어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슬과 홍해 바브엘 만델본 해협을 연계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마비란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거의 완파가 된 해군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그런 선박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뢰를 까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뢰를 16기에서 20기 정도로 깐 겁니다. 미국 측에서 강력한 경고가 들어왔죠. 기뢰를 없애지 않으면 더 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뢰가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행이 거의 전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의 최신형 스텔스함과 잠수함이 격직되는 등 해군력에 큰 손실을 입었으나 이란 지도부는 오히려 눈에는 눈 전략을 내세우며 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해군력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큰 함정, 큰 함정들은 대부분 다 전멸한 겁니다. 나중에 숫자로 한번 볼 겁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소형 함정들이 있는 겁니다. 소형 함정 등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기뢰 2개 정도를 아마 운반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란은 현재 휴전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적에게 영원한 교훈이 될 결정적 타격을 가해 전쟁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분이 이란 권력관계에 상당히 정통한 인물입니다. 하미드 리자 아지즈 박사가.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이분 이야기를 좀 주목해서 들어봐야겠구나. 내부적으로 테헤란 시내 검문소 강화와 시위에 대한 발포 경고를 통해 민중 봉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고강도 보안 태세를 유지 중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이런 고위층들은 이란 민중의 대규모 여러분들 시위나 이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위직들이 이란 국영TV에 출연해 가지고 나오면 그냥 바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헤란 시내 검문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검문을 강화한 그런 추세인데, 시내 여러분들 거리를 나가면 그냥 죽는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냐, 그 점이 있는 거죠. 작은 규모로 팜플릿 같은 걸 이런 벽면에 붙이는 소규모 저항운동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면 바로 그냥 총을 쏠 건데, 그리고 여기서 네 파트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중형 함정들은 대부분 다 완파됐지만 소형 고속정들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기뢰를 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인데 걸프 국가들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전 세계가 괴로움을 당해라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을 비난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또 일부는 여러분들 폭격으로 여러분들 제거되기도 하고, 이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장기적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적 고립 작전의 시작입니다. 최신의 솔레이마니급 함정과 파테 잠수함이 미군에 의해 개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더 파괴적인 인프라 공격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 협상, 재침공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협상 대신에 적의 인프라를 초토하는 징벌적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에게는 누가 포함되는 거 하니까 걸프국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죠. 본토 공습이 심화됨에 따라 이란 경찰총장은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즉각 사살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체제 전복 방어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전쟁 11일차 정세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한 동시에 후틴 반군을 동원해서 바브엘 말대번 해협까지 압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두 전략적 요충지의 동시 폐쇄는 단일 항로 압박보다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시장에 훨씬 파괴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봅니다. 이란이 기간 시설이 공격받는 만큼 적의 인프라,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에너지 시설을 적의 인프라로 간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전은 안 하겠다, 이분께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에게 영원한 교훈이 될 결정적 일격을 가하겠다, 그렇게 보고, 이란은 이제 대규모 함정들은 대부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소형 함정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은 오히려 자신의 해상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기 이전에 더 직접적인 해연 봉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뢰 부설을 통해 여러분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는, 이란 정권은 내부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즉각 발표하겠다는 고강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것은 본토 공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중 봉기에 대한 정권의 극심한 공포와
이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최고 지도자 고문인 알리 라리자니, 의회 의장인 모하마드 바기르 갈리바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그냥 뒤엎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념이란 것이 이렇게 겁이 나고, 그리고 이익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체제가 넘어가 가지고 47년이 흐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 이란 해군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해군 지금 상황은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대규모 함정들은 대부분 다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됐는데 소형 쾌속선 같은 것이 대부분 지하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작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란 해군 괴멸은 큰 배는 대부분 다 없앴습니다. 여기 3월 9일 현지 시간에 반드르콩 근해에서 이란의 샤이드 솔레이마니급 코르벳함이 침몰했다. 전쟁 직전 4척 가운데 3월 3일에도 한 척이 침몰한 바가 있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코르벳함, 등급이 있는데 코르벳함, 이게 아마 이제 솔레이마니급 코르벳함은 이런 종류의 선박인 모양입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익숙지 않는데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큰 함정들은 대부분 다 파괴가 됐습니다.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날짜별로 보게 되면은 3월 1일 날 누적 파괴 함정이 11에서 14척,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배 함정인 겁니다. 3월 10일 날은 50척 이상 정도를 파괴를 한 겁니다. 50척 이상 정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란 함정은 규모가 있는 것은 전쟁 발발 이전에 이란은 50척에서 60척의 주요 전투함을 보유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 장기 전쟁 수행이 가능한 함정이 플리킷함이 모입니다. 플리킷 5척, 코르벳 10척, 잠수함 3척, 소형 보트 수백 척인데 위에 거는 대부분 다 없어졌고 소형 보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에 주요 표면 전투함, 대형 중형 함정들은 거의 전멸해서 이란 해군이 대부분 파괴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투 가능한 함정은 10척 미만인데 주로 소형 고속보트나 손당되지 않는 보조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작전에 들어갈 것 같다. 해군력은 90% 손상이 됐지만 여기에 소형 고속보트는 대부분 해군기지 내에 지하시설에 대부분 다 은폐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총계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전쟁 이전에 약 총 이란의 함정수가 95척이었는데 이 중에 지금 이제 그 작전이 가능한 배수가 10척에 15척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괴멸이 됐다고 그렇게 보죠. 그 여러분들 안목을 좀 높이시기 위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해군 전문가가 아니니까 플리킷함이 여러분들 가장 대형 함정이 모양입니다. 플리킷함이 전쟁 전에 7척이 있었는데 지금은 0척이나 1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플리킷함 가운데서도 정말 현대식으로 이란 해군이 자랑할 만한 배가 IRIS 디나호입니다. 이게 이번에 2월 중순에 인도에서 개최되는 관함식을 위해서 이름 출항해 가지고 3월 4일 날
스리랑카 인근의 해역에서 여러분들 그 어뢰를 막고 이런 침몰한 해가 IRIS 디나호입니다. 그게 이란 해군이 가장 자랑하는 가장 현대화된 프리킷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9일 날 한 대를 잡은 코르벳함이 프리킷다움입니다. 프리킷다움. 이게 이제 전쟁 이전에 7척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척에서 2척 정도. 그중에서도 이제 코르벳함 중에서도 상당히 성능이 뛰어난 것이 샤히드 솔레이마니 클래스가 3월 9일에 한 척, 3월 3일에 한 척 침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잠수함이 한 30척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여러분들 폭파당하고 5척에서 8척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순찰함, 상륙함, 이 지원함 중에서는 저도 한번 다뤘던 드론용 항공모함 마크란이란 배죠. 드론 항모. 이거는 전쟁 초기에 이제 폭파됐죠. 그런데 이제 위협적인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란의 해군기지 내에 있는 지하시설입니다. 지하시설에 여기 이런 초고속 그런 함정들을 이렇게 수십 대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남았겠죠.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배가 IRIS 디나호입니다. 디나호. 이 배가 이제 3월 4일 날 스리랑카 인근에서 미국 여러분들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당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배가 근사하죠. 이게 아마 가장 이란 해군이 자랑하는 그런 프리킷함급의 IRIS 디나호입니다. 이 배입니다. 이 배를 이제 격침한 겁니다. 2번 정도 경고 사인을 하고 잠수함의 함장이 배를 포기하고 승무원들과 함께 떠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거절해 가지고 여러분 결국 다 수장이 된 거죠. 이 배입니다. IRIS 디나호. 3월 4일 날 여러분들 여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도가 주최하는 관함식에 2월 17일 날 도착한 겁니다. 2월 17일 날 IRIS 디나호가 이란 함정의 가장 최고급인 프리킷함의 이런 대표주자입니다. 이게 오늘 도착했다. 이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2월 17일 날 이 승무원들 함장인 모양이네. 이란 사람답게 생겼네. 이게 다 배와 함께 이번에 2월 17일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다 역사입니다. 2월 17일 날 인도 관함식에 여러분들 참석하기 위해서 도착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딴 사진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배가 굉장히 크죠. 이런 배도 여러분들 이란이 갖고 있네요. 대규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배가 딴 거 아니고 3월 4일 무렵에 이런 침몰한 드론용 항공모함입니다. IRIS 마크란호. 이게 친정부 시위를 하고 있네요. 미국을 죽음으로 이런 시위를 꽤 크네요. 드론용 여기서 드론 이런 수십 개를 싣고 다니며 쏘는 겁니다. 드론용 함정.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프리킷함 IRS 알보쩌라는 그런 프리킷함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프리킷함은 이란 해군의 장거리 작전 및 미사일 공격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게 거의 여러분들 다 없어진 겁니다. 최신함
디나는 미국 잠수함의 의뢰 공격으로 침몰했고 초도함 자말은 항군의 공습으로 파견됐고 현재 작전 가능한 함정은 1, 2척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여기 플리킷함의 종류가 모우지급하고 알반드급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알반드급은 1970년대 영국에서 도입한 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플리킷함 밑에 급이 여기 보시는 이런 코르벳 연안 방어와 고속 미사일 타격을 주 임무로 하는 항급입니다. 거의 다 이제 다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 침몰한 드론 항공모함. 어떤 분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무슨 그런 상선을 개조한 배다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드론용 이건 뭐 지금 다 폭파돼서 없어졌습니다. 이란이 아주 자랑하는 그런 이런 드론이 아주 크네요. 크기가. 드론용 상선을 개조했으면 현대에서 만들 수도 있겠네요. 대규모 드론 발사가 가능하게 만든 드론 전용 항모형 코르벳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플리킷함은 모우지급이 1, 2척 정도 남았는데 심각한 파손 상태고 코르벳호는 뭐 여기 급이 있는데 대부분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는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가 있네요. 제 방송에서 이란 정권이 조기 붕괴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은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 이제 장기전에 대한 깊은 우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란을 아주 잘 아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이스라엘 방송에서 이란 장관 입을 빌려 가지고 그 보도를 하네요. 미국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고 이란 방송에서 이스라엘 방송에서 칸 뉴스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 장관들 첫 인정 이란 정권의 조기 붕괴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 장관들이 이란 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구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권 교체나 붕괴까지는 낙관적 전망보다도 훨씬 긴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판단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는데 이스라엘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의 훌륭한 전문가들도 많겠지만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분이 텔아비브에 있는 중동문제연구소의 라처 짐트라는 분입니다. 라처 짐트라는 사람이 현재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 점을 한번 여러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 조직적 결사, 보안군의 균질이란 세 가지 붕괴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이란 신정 정권의 탄압 능력을 약화시켰지만 이것이 실제로 정권 교체로 이어질지 시위의 결집력과 조직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권 약화의 기회는 커졌지만 정치적 변혁이 완성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보안군이 총을 그냥 바로 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겠냐. 그리고 1월달 시위에서 충분히 학습이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이란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여러분 기회인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연이니까 뭐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될 수는 모르니까
그러나 전문가 의견을 한번 참조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시위가 여러분들 일어나야 되는데 대규모 시위, 조직적 결사, 보안군의 균열 세 가지 붕괴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비 그런 후세는 저항을 해야 된다.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폭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몸을 잘 숨겨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위를 우리가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전쟁 종료 이후에 수백만 명의 이란인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여부가 아닌 시기의 문제이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학생, 여성, 노동자, 소수민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하나의 목표 정권 타도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체가 형성되어가 핵심 관건입니다. 총을 쌀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의 엄직력 상실 및 내부 배신은 정권 분배의 결정적 신호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탄압기구의 약화, 지속적인 군사적 타격이 국가 탄압단체의 물리적 능력을 침식시켰으며 이것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용기를 주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미국의 연합군이 집중적으로 때린 것이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그다음 민병대 본부나 지부들을 때렸지 않습니까? 현재 이란의 비참한 상황이 정권 교체를 위한 최적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실이 맺어지는 시점은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혁명적인 그런 거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동연구소는 색채가 약간 민주당 색채가 강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좀 삐딱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소개하느냐. 이거는 텔아비브 연구소의 디렉터로 있는 라츠 짐트가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오히려 이란 혁명수비대에 힘을 대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47년을 고생을 하고 국민들이 여러분들 이란의 리라화가 이런 종이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더라도 3만 명 이상이 죽어나가더라도 연합군이 저렇게 여러분들 공중 폭격을 가하더라도 끄떡없는 겁니다. 체제가 한번 바뀌게 되면 그걸 되찾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역사의 교훈인 겁니다. 외부의 군사적 공격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기보다도 오히려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혁명수비대 중심의 권력 결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1인 체제를 넘어 여러 기관이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도부 고유시엔 유고시에는 시스템이 유지되는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 체제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원을 독식하는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기득권층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결국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은 붕괴하기보다도 경제와 정치를 군부가 장악하는 더욱 고착화된 군사국가로 변모할 위험이 있습니다.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일단 새로운 체제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계급이 대다수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로 대부분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역사의 사례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미 경제, 정보, 에너지 분야를 장악한 상태이고 전쟁은 이들이 국가 전체를 통제하는 군사화된 이란으로 진화하는데 가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압박이 오히려 이란 지도부 내의 타협론을 제거하고 생존을 위한 저항이라는 명분 아래 강경파의 계속을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지. 그치? 전쟁 상황에서는 외교와 타협을 주장하는 폐지시켜야 대통령과 같은 민간 행정부 관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모든 결정권은 군부와 보안기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시리아와 같은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 의존성이 여러분들 1979년도부터 생긴 다음에 신정체제가 훨씬 더 강력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될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체제 붕괴 가능성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츠 침터 텔아비브의 중동연구소 소장이 이란 테헤란 대학교 이름 출신인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평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쓴 글을 다시 한 번 더 본 겁니다.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 테헤란 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독일 베를린 연구소에 있는 아주 제가 볼 땐 저는 글을 읽어보면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란 내의 군부와 신정체제 사이의 권력관계를 외부인들이 알기 힘든 내용을 소상하게 아는 현지 출신이니까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이런 그것도 있고 이 보시게 되면은 이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쓴 글입니다. 여기 글이 아주 깁니다. 그냥 소논문입니다. 소논문인데 이런 논문을 쓴 겁니다. 모지타바 하메니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졸지에 최고 지도자에 등극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란의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에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글을 아주 긴 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3월 11일 날 쓴 글을 지금 한 명이 읽고 7명이 읽고 한 명이 여러분들 코멘트를 남긴 겁니다. 그런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가공해서 논평까지 더해가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여러분들 고급 정보를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입으로 떠들고 이런 거하고 달리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집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 쓴 사람 이름 글을 딱 보게 되면 금세 알지 않습니까? 정보를 변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거짓 정보구나. 이 사람은 3급이구나 2급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이런 투입하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잘 접하지 않는 최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이 해설과 함께 듣는 겁니다. 그만큼 시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부상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치 진화의 반복되는 패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체제를 변화시키기보다도 오히려 외부의 도전을 이용해 가지고 기성체제 기존 체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여러분들 강화하는 그런 패턴이 47년간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여러분들 PhD 출신인 이 실력 있는 이 하미드리자 아지지는 이란 역사에서 흔히 발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쩌면은 외부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군부 독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체제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미드레자 아지지 박사는 아주 정통하네요. 독일 베를린 소재의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인데 이란 최고의 명문인 테헤란 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과거에 이란 샤이드 베헤스티 대학교에서 지역학 조교수 재직하다가 그냥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가 되면은 붓을 꺾어야 되니까 떠난 거죠.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란의 안보 전략 특히 권력 성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통하네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보석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이름 핵심입니다. 전쟁이라는 평화실험인 복잡한 검증을 거쳤을 선계 과정이 전쟁이란 비상상황으로 인해 단축되었고 정권은 실험 대신에 가장 검증된 연속성이 있는 모저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택했습니다. 하메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엘리트 분열과 지도력 공백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내부 사정이 가장 밝고 보안 네트워크를 장악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체제를 안정시켰습니다. 모저타바의 부상은 혁명수비대와 사법부 등 강경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들이 구축한 기존의 권력구조와 경제적 이권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서방의 연합군들이 이런 생각했던가 다른 방향으로 이란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쟁 중 민간 행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모저타바 최고 지도자 체제 아래 이란은 더욱 군사화되고 폐쇄적인 통치구조로 변모할 전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번 전쟁이 조기에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데 이렇게 쓴소리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측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저타바는 하메네이 가문의 상징성을 활용해 저항의 축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고 미국 이스라엘 압박에 맞서 러시아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체제가 잘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쓴 이란 내부 보안군이 시민들을 얼마만큼 지금 억압할 수 있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통계로 볼 수 있는 것 미사일을 몇 발 여러분들 발사했다. 드론을 몇 발 발사했다는 것은 통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란 내부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돌아간 것은 정성적인 문제죠.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 내부를 보안군이 얼마나 상당히 장악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도 꼼짝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란 내부 보안군 진압 역량 변화 전쟁 11차에 접어든 현재 이란의 탄압기구는 물리적 시설 파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박살냈지 않습니까? 막 사무실이 없도록 조직적 통제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은 다 날아가고 기물은 다 파손됐는데도 보안군과 민병대가 민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인프라의 심각한 훼손, 이거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통신도 차단되고 보급 물자도 줄어들 것이고 테헤란, 이스파한, 티브리즈의 여러분들 무슨 뭐 법집행군 특별본부 본부는 전부 다 죄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만 없애면 여러분들 기가 전쟁 의지가 꺾일 줄 알았는데 하드웨어를 없앤데 이러면 더 기가 살아난 겁니다. 현장 진압 방식의 변화, 대형 병력이 타격 목표가 됨에 따라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서 보안군은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소규모 기동 순찰, 바시저 대원들, 민병대 대원들이 대형 기지에 머물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소그룹으로 도심을 상시 순찰하며 시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 국면을 이용해서 시위대를 외세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사살 및 체포에 대한 도덕적 문턱을 낮추는 강경한 내러티브 서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민중들이 일어나기에. 탄압 역량의 인계적 분석, 현재 부안군 간 민병대 붕괴 가능성은 어떠냐. 충성도는 현재 당대에 매우 높은 상태다. 지금 이 정도로 두들겨 맞고도 이런데 조직 이탈이나 배신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원은 제한적이다. 봉급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달 봉급이. 심리는 긴장 상태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이익에 즐기기 때문에 이런 민병대 체제나 이란 혁명 수비대 체제가 유지돼야 이런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라저 짐터 박사의 분석처럼 외부로부터의 위기는 체제를 변화시키기보다도 결집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군이 진압 의지와 조직망은 아직 건재합니다. 그리고 내부로부터 균열도 보이지 않습니다. 3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으면 30만 명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이 세계 문제입니다. 아무리 호의를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은 상대방의 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억제력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탕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뭐 아양방구를 떨고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치료해야 될 대가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깊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잘하면 뭐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줄 것 같습니까? 잘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이번에 최대 피해 국가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붉은색은 미국 기지고 그다음에 보라색은 대사관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황색은 공군 그런 시설들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때린 겁니다. 건국 이래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회교국가가 회교국가를 이렇게 심하게 때린 게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화국이 미사일을 270발을 맞은 겁니다. 드론은 1475기, 쿠웨이트가 미사일을 여러분들이 221발을 맞은 겁니다. 드론이 407기, 바레인이 이런 미사일을 106발 맞은 겁니다. 드론이 176기, 카타르가 미사일을 151발을 맞은 겁니다. 나라 생기고 나서 이런 쿠웨이트 제외하고는 가장 놀란 사건일 겁니다. 설마 이란이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행제국가인데
형제국가가 공격을 감행할 때 치료해야 될 물리적 억제력이 없으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알-루와이 산업단지, 알-다프라 공군기지, 두바이 국제공항이. 두바이 여러분들 가서 사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까? 세금 혜택 같은 게 많으니까. 최대 피해국이죠. 쿠웨이트, 카타르 전부 다 여러분들 두들겨 맞은 겁니다. 바레인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형제국가한테 맞은 겁니다. 형제국가한테 여러분들 눈치도 보고 그다음 돈도 숨겨주고 다 했는데 그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악의를 갖고 있는 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물리적 억제력, 상대방이 공격을 감행할 때 치료해야 될 대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제공하지 못하면 당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해주면 잘할 것 같습니까? 나는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 적의를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잘해줄 것 같습니까? 그게 가장 세상에 바보 같은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당해봐야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인류 역사사 전편에 전번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전략적 인프라로 여러분들 등극한다고 했던 미 우주국의 제이슨 롤리 소령이 이런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인류 역사사 전편을 봐라. 전쟁의 억지라는 것은 선의나 계약으로 안 된다 이야기죠. 선의나 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오로지 물리적 억지력을 상대방이 공격할 때 상대방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크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걸프 국가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패트리어트 사드를 가동했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청궁, 한국 방산업체 여러분들 청궁을 여러분들 사용해 가지고 청궁은 다수의 표적 동시 교전 능력은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가 급히 여러분들 요청을 해 가지고 부랴부랴 한국의 방산업체에 30기를 여러분들 급히 보냈지 않습니까? 1400기 이상의 드론이 벌떼 공격을 하게 되면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방어 성공률이 사우디는 85%, 아랍에미리트는 70%, 카타르는 60%, 쿠웨이트는 50%, 바레인은 55%. 결국은 이런 방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이 연안국가들 참 많이 배웠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카타르, 도하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란을 돕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두드리게 맞은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여러분들 배신감이 높겠습니까? 이 스카이뉴스가 아마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일 겁니다. 여기에 자기 신경을 토로한 겁니다. 셰이크 모하미드 카타르 총리는 이란이 카타르와 다른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테헤란으로부터 거대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원래 그렇고 인간사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카타르가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 외교적 해결을 지원하기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노력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번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오판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총리는 일단 카타르 본토가 공격의 표적이 된 이상 카타르의 최우선 순위는 자국과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되었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가 이런 대공망 체제를 만들겠죠. 여기 오늘 닥터 신지아 비앙코 책을 아주 지은 분이네요. 아랍의 봄 이후에 걸프 군주 국가들 밀란에서 사네요. 이탈리아계 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 X상에는 미국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유럽에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제가 듣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닥터 신지아 비앙코라는 분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실력 있는 분 같아요. CNN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게 이렇게 인터뷰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예. 뭐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랍 걸프 국가들은 위험 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걸프 국가들은 각기 정도인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이란에 손을 내밀고 우호적으로 대해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중재의 장을 제공했고 유인과 관여 정책을 병행하며 이란 정권이 행동을 바꾸고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도록 그동안 유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세력권이나 미국 이스라엘의 싸움을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공격을 감행할 때 물리적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항상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의 교훈은 물리적 억제 없이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 이란 전쟁에서 걸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물리적 억제력이 없으면은 뭐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런 거 소용없는 겁니다. 선의에 기댄 외교는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방어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 수사란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여러분들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계가 있죠. 아무리 뛰어난 방공망을 갖고 있더라도 수천 개의 자살 드론과 수백 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포화 공격 앞에서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다음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투자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투자 방송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인 겁니다. 나는 투자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자기 돈을 몇십 프로씩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라 사정은 뭐 그렇게 앞으로 넉넉하지 않겠지만 이 생존과 번영과 성공을 굳힐 수 있는 그런 재무적 요새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을 공유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또 해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부도 더 하셔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서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방파제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이 투자 방송은 주변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방송에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서 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정직한 투자 방송 내용, 선동적이지 않은 방송 내용을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런